교육의 실천, 희망, 다양성을 담았습니다. 실천하다의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미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 선생님.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지금 계속 교육 문제를 읽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익점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사교육비와 관련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사실 교육부의 정책 중에 상당수가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사교육이 어떻길래 현재 우리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선생님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안내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선거 기간인데 선거 떡밥은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아, 선거 떡밥은 안 됩니다, 선생님. 저희 선거철에는 잡혀갑니다. 예. 지금 교원의 사교육 정치, 너무 좀 약간 흔한 주제라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또 흔한 주제지만 그 속에 약간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 오늘의 읽고 답할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 영상은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출연진들이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게 출연진의 평소 생각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제보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사교육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직접 통계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네, 여기 이제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미쌤, 사교육 참여율이 지금 현재 2023년에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죠? 78.5%요. 네,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퍼센트인지 보이시나요? 네, 86%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사교육이 86%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가 늘봄 정책 얘기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86%나 참여하고 있으니 이걸 좀 이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사교육비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27.1조 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대충 저희 한 10몇 년 전 교육부 전체 예산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현재 교육부 전북교육청 예산이 7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전북교육청의 예산이. 그럼 전북교육청의 예산보다 4배 정도가 많은 게 현재 우리의 사교육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초등학교 12.4조 원, 중학교 7.2조 원, 고등학교 7.5조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흔히 사교육하면 다들 고등학교 사교육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해 볼 만한 게 사교육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은 저희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있는데요. 전체 학생,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다 포함시키면 1인당 43.4만 원인데요. 참여 학생들만 따졌을 때는 55.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당연히 정확한 거죠. 참여하지 않는 애들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건 이상한 거니까. 55만 3천 원 정도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들고 있다. 그 말은 집에서 2명 기르면 11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 PD님은 자녀가 있으신데, 네. 사교육비 저만큼 나가시나요, 혹시? 저거 이상으로 나가고요, 저희 집은. 요즘은 학원이 뭐 25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이런데 한 과목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뭐 두 과목 듣고 이러면은 두 명이면 저희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사교육은 와이프가 다 해서 그런데 한 200만 원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중3 고1이니까 예, 뭐 아무튼 그 정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와 참여율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다음 페이지들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흥미로운 게, 2002, 이게 회색은 작년이고요. 올해는 초록색이거든요. 녹색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올해는 4, 5학년, 3, 4, 5학년이 급증하고요.
6학년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지금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 정도 된다. 예, 초등학교의 경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6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뭐 25만 원짜리 학원 2개 정도를 보통 보내는 정도의 평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오시면은 고등학교의 요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고등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보시면 74만 원, 73만 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73, 4만 원 정도의 평균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다. 안 가고 있는 애들 포함하더라도 61만 5천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현재 예산 낭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정경제에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아까 초중고 비율 말씀드렸고요. 월 평균 사교육비에 7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사교육비가 70만 원 이상 나간다는 거고요. 그거를 초중고로 비교하면 46.2만 원, 59.6만 원, 74만 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저희가 그동안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 항상 추진했던 정책이 뭐죠? 방과 후죠. 네, 방과 후 학교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사실 늘봄도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전년도 대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로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 늘어났고 사교육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에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당연히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늘어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라고 인식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거고요. 가구 소득별로 보면요. 별의별 통계들이 다 있거든요. 300만 원 미만의 가구, 그러니까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집에서는요. 사교육비를 18.3만 원밖에 못 씁니다. 전체 43.4만 원 중에 300만 원 미만은 18.3만 원이고요. 800만 원 넘는 집에서는 67만 천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지금 거의 50만 원 넘게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50만 원 가량 나고 있는 거죠. 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참여율도 보면 30% 넘게 참여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득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을 보내고 공부를 하고 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녀 수별 전체 학생 1인당 뭐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역시 비슷하게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더 많고 아무래도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으로 따지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자녀일수록 혹은 소득이 적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나 비율이 다 낮아진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출산율의 저하가 곧 사교육비의 증가와 참여율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한 명인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2년에 서울은 59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62만 8천 원이고요. 전체 학생으로 보면. 참여 학생으로 보면 서울이 74만 천 원입니다. 서울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참여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74만 천 원이에요. 반면에 읍면 지역은 41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3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광역시랑 비교를 해도 서울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지금 반면에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도에 있는 대도시인데, 대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중소도시인데 이곳과 광역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원비의 차이.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 뭐 구간별 분포를 보면은 뭐 70만 원 이상인 데들이 뭐 조금씩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월 평균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곳이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부산은 월 평균 사교육비에서 평균 이상이거든요. 그럼 대충 얼마 정도냐? 고등학교는 한 달에 학생 1인당 98만 8천 원입니다. 평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런 학생이 2명 있으면 진짜 200만 원 쓰는 거고요. 평균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도 79만 6천 원이고요. 인천이 75만 1천 원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로는 그래도 조금 싼데요. 초등학교도 지금 보시면 62만 1천 원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학원비. 네. 그 얘기는 2명, 3명이면은 200만 원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루미쌤, 혹시 네. 이 자료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고향집이 서울인데, 저한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듣기로, 얘한테 학원비가 얼마 들어가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거의 제 초임 월급보다 더 많이 한 달에, 초임 네.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저는 이제 읍면 지역에서 학생이 뭐, 전교 학생 50명짜리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얘네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전교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특히 참여율로 가면은 이게 더 티가 나거든요. 지금 아래 참여율 보시면 초등학교 서울의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91.3%입니다. 그러니까 8.7%를 제외하고는 다 사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인데요. 전남도 75.4%는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내려올수록 오히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와 관련된 교육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늘봄으로 내려와? 라는 얘기는 저 참여율을 보시면 이유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교가 높지만 참여율의 측면에서는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20%가량 높더라. 그러면 얘네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정책의 타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후라든가, 초등학교 늘봄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자꾸 도입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맞추고 보면은,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수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돌봄이나 늘봄, 방과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과연 돌봄이나 늘봄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지, 돈 있고 적당히 괜찮은 집 환경에서는 학원을 다니는 거고 돈 없는 애들이 가는 곳이 늘봄, 돌봄이 되는 거 아니냐. 즉 오히려 늘봄, 돌봄에 참여하는 학교에 남는 게 오히려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돌봄, 늘봄, 방과후를 늘리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개선이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뭔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결국은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으로, 돈 있는 집은 학원으로 가고 남는 애들이 학교에 남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건 아닐까? 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접하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참여율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다 압도적으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남, 충남 이런 데들은 참여율이 좀 더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많다 보니 얘네는 평균 가격도 떨어질 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고등학교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경기도를 보시면 79만 6천 원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도 이제 약간 낙후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가 평균을 좀 떨어뜨릴 거고 나머지 애들은 평균이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혹은 서울 이상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박 PD님 한 말씀 주시죠. 박 PD님. 아까 김승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 아주 날카로웠고, 아주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늘봄을 하면 돈 사실 집에서 넉넉한 집들은 늘봄 안 보내죠. 사실. 저기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오히려 더 학교에서 늘봄에 뭐 강사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충분히 더 학원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거기 학원 다니는 애들은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학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그게 뭐 차이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경우에 대책을 누군가 세운다면 초등학교에서 91.3%나 참여하고 있는 혹은 고등학교에서 75.5%나 참여하고 있는
서울이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전남이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낮은 곳이 맞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은 곳에서 뭔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지자체의 대응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조금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서울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네, 듣습니다. 결코 어느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그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층에게 이 인간 강의를 좀 더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인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8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혹은 뭐 25%도 안 되는 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환경의 학생들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들이 좀 있다고 해요. 물론 또 현장의 실제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런으로만 공부해서 서울대 간 학생들, 연대 간 학생들, 고대 간 학생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는 저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저기 경남 산청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원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립학원. 그래서 혹시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누구라고 하진 않겠지만 어떤 지역들의 지역구 공약을 보시면 이런 공립학원을 만들겠다는 공약들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대책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공립학원인데요. 여기 이건 뭐냐면 경남 삼천군 우정학사라는 공간에 아이들이 교과 수업을 듣고 있고요. 여기에 서울 종로학원인가? 에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학원 정책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교육을 어떻게 줄여보고 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사교육을 활용해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쓰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박 PD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이 공공기관인 지자체에서도 학교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아예 사교육에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쩌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더 먹히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하나 담임 선생님이 하나 해주는 것보다 인강 더 뭐 싸게 해주고 나 공짜로 해주고 서울에 강사를 불러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이 더 원하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좀 다 씁쓸하네요. 뭐 좀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교육의 대응 방안들이 사실 진짜 다양하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응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완결성이나 통일성을 갖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뭐 학원 강사들을 싼 값이든 뭐든 아무튼 데려오는 방식,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냥 뭐 방과 후 늘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대로별로 보시면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당연히 고등학생에서 성적이 높은 애들일수록 사교육의 참여율도 높고 사교육비도 많이 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낮을수록 33.6만 원, 상위 10% 이내는 61.6만 원 뭐 이런 식인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 읽은 논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강주홍이라는 국무총리실에서 일하셨던 직원이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한국의 사교육 대체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교육 문제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 구조와 제도들 간의 어떤 상보성에 따른 부산물이지 교육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자꾸 이런 것이 교육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이유가 사교육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내세우는 대안이 뭐냐면 이제는 기업도 사교육비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흥미로웠던 주장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사교육비 아까 27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부처들 혹은 지자체 예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돈이 아껴지면 그만큼 내수 기업의 물건들을 사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사교육 문제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7조를 아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성 냉장고를 사고 뭐 LG TV를 사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의 내수 시장이 더 커질 텐데 사실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생산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이런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경우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쨌거나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 서열들이 뭐 이렇게 막 가잖아요. 우리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떤 교육 비평가가 한 얘기인데 대학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대학 서열에 따라서 1인당 들어가는 대학 학생 비용이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 뭐 그다음 그룹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경북으로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들어가는 예산 대비 경북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인당 학생비 교육비가? 똑같이 국립대인데 네, 똑같이 국립대죠.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루미쌤, 충북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십니까? 비슷하지. 또 저도 그냥 같은 국립대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당연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7% 정도 들어갑니다. 네, 37%더 많다고요? 서울이? 아니요. 서울대의 37%가 지방 국립대가 받는 예산이에요. 3분의 1. 네, 서울의 3분의 1. 그러면 네, 네. 학생한테 주어지는 교육의 경험이 3분의 1로 적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네.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다들 그냥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지방을 살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막 지방 대학들 다 무너지고 뭐 쏠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대학부터 뭐 기업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처럼 지방 대학은 3분의 1밖에 투자를 못 받으면 당연히 지방 대학 가는 게 대학생들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서울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 국립대 총장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걸. 근데 왜 그냥 다들 인정하고 넘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도 서울대 출신이셔서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음. 서울대가 갖고 있는 그 우월권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그렇다 해도 3분의 1은 너무한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익을, 우리나라의 이익을 세 배로 더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걸 뭐 엘리트주의라고 하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들도 지방에 투자하기보다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언뜻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고방식들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을 거고, 그 결과물로, 이 논문에서는 그 결과물로 사교육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뭐, 공교육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증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번 사교육비 총액을 발표하면서 증가 추세가 완화됐다라면서 약간 자화자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0.2%밖에 안 늘었다라면서 약간 어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높은 이 참여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사교육비를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교육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말씀처럼 이 사교육이 공교육이 부실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서열 때문에 생겼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니, 내용과 아니.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의견 나누고 싶으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살펴보고 네, 답변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익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